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수십 년 동안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감동적일 수도 있고 제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슬프면서도 놀라운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미혼 모자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생물학적인 어머니는 제게 열렬하게 사랑을 주셨지만 책임을 지는 게 싫어서 도망쳤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잘 키워졌는지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술집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업무가 끝나면 도박을 하시고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께서는 제가 자랄 때 돌봐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밥을 준비하고 먹을 수 있는 6살쯤 되자 거의 혼자서 생활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장난감이나 간식을 달라고 조르는 동갑 친구들을 보면 그것이 부러울 정도였어요. 엄마께서 한 번 어리숙한 짓을 한 적이 있는데 그날은 혼나게 맞아서 집을 쫓겼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워 중학교 때부터는 돈을 벌면서 학교도 다녔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디서 돈을 벌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찾아보면 어디든지 기회가 있었거든요. 우유와 신문 배달을 하며 분식집 알바를 하면서 학교에 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돈을 벌러 다니곤 했었어요. 아직도 억울하게 잊지 못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렵게 모은 돈을 한 학기 등록금으로 내려고 했던 날입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화가 떨쳐지지 않네요. 야, 그 몇 푼 돈 썼다고 왜 그러냐? 그 돈은 벌써 화투로 날렸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집에 가. 내가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고. 세상에 어디서 이런 엄마가 있어? 나 학교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라고 하였고, 참나, 내가 무슨 위인이 되려고 하나? 그냥 때려치우고 그만이야. 너 돈 버는 재주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라. 차라리 차트 그리며 돈을 벌러 다녀라. 생각난 김에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것은 어때? 여기 술을 따르는 언니들이 보이잖아. 너도 화장 좀 하면 그럴싸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폭발해서 눈앞에 보이는 술 냉장고를 열고 술병을 바닥에 하나씩 깨뜨리며 분노를 표출했어. 그러자 엄마가 나를 따 술집 사장이 나와서 내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 어린 것 같아서 싸가지가 없다며 온갖 욕설을 들었어. 그 자리가 엄마와의 마지막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게 사장의 배를 발로 차고 엄마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어. 힘들게 키웠더니 감히 나한테 손을 대다니. 힘들게 키웠다고 이런 건가요, 아줌마? 당신은 오래전에 날 버렸어.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끔찍해. 지옥 같은 고통이었어요. 이년아, 넌 나가기 전에 깼던 술병을 치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월급에서 차감될 거야. 이 비열한 여자야. 나는 이를 깨물었고 술집에서 나와 집에 돌아가 짐을 대충 싸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능한 숙식을 찾았죠. 햄버거 가게와 주유소에서 알바를 구했고 공중 화장실에서 잤어요. 방값을 절약하기 위해 여기서 지내야 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자주 무단 결석을 해 퇴학 처리를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돈이 조금 모이자 화장실에서 잠자는 것을 면하고 지하에 있는 고시원에 옮겼습니다. 되었어요.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긴 하지만 편한 놓을 침대가 있어서 거기서 잠만 자고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8살이 되면서 핸드폰 조립 공장에 입사했어요. 주간 2주, 야간 2주를 교대하며 일하는 동안 많은 수당이 나와서 오랫동안 거기서 일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못다한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가는 건 불가능해서 상상만 하던 참이었죠. 살아가느라 힘겹게 버티며 살던 중에 어느 날 공장에 제와 같은 나이의 한 남자애가 들어왔어요. 그는 고등학생이었죠. 무슨 사장이냐고 물었을 때 가출 청소년이라고 답했더군요. 대화를 몇 번 나누어 보았는데 그 친구는 정신도 멀쩡하고 똑똑한 친구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자기는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싫어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날 서울대 법대 보내겠다고 24시간을 괴롭히고 집이 부자여서 좋긴 하지만 평생 시달리면서 살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혼자 고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빈철아, 난 너를 이해하지 못해. 너와는 완전히 반대야. 우리 엄마는 공부를 때려치우고 돈을 벌어오라는 사람이야. 차라리 너희 부모님처럼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해보니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면도 있네요. 결국엔 둘 다 부모와의 인연을 끊었어요. 성경아, 우리는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지게 될까? 난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좋아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내 삶 속에 남자라는 존재는 없어. 돈을 모아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시선을 돌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민철이에게 마음을 품었어요. 다시 사귀자고 고백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다행히 민철이가 다시 고백해주면서 받아들였고 저희는 풋풋한 첫 연애를 시작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제 자취방에서 거의 같이 살 정도로 가까웠어요. 신혼부부처럼 매일 함께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죠. 그리고 한창. 젊은 나이라 그런지 매일 밤이 폭풍적인 사랑이 휘리릭 지나갔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 몸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조심했는데 어쩌다 임신이 되었는지 불가사의였습니다. 그래도 한 생명이 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기쁜 마음이었어요. 이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말이죠.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임신했어. 벌써 6주래. 너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 현아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장난이라고도 장난쳐? 누가 이런 일로 장난을 쳐? 나 진짜 임신이야. 아, 그래. 현아야,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우리 둘 다 지금 애를 키울 형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이 병원에 가야 해. 같이 가자니 어떤 뜻이야? 애를 낳지 말자고? 응,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우리 현재 상황에서 애를 키우는 것은 어려울 거야. 왜 그래?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아기를 물건으로 보지 마. 진짜 실망했어. 미안해. 하지만 애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야. 현아야, 우리 같이 병원에 가자. 응, 나쁜 자식. 나랑 즐겁게 놀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줄 것 같더니 임신했다고 하니까 더럽게 보네. 내가 언제? 그럼 나찬의 생각대로 나를 차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 미안해. 화를 풀어야 해. 나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것 나오는 것 같아. 너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봐줄게. 대신 나한테 잘해줘. 우리 아기한테도 최선을 다하라고. 남자친구가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했고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아이를 낳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공장을 계속 다닐 수 없어서 휴직을 했어.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살려줄 것이라고 했기에 믿고 살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면 3개월. 특히 조심해야 할 정도로 자취방에서 먹고 자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공장을 그만둔 지 일주일 만에 남자친구가 도망쳤습니다. 핸드폰도 없애고 함께 다녔던 공장에도 한마디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했대요. 남자친구의 주변인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화가 나고 눈물도 나지만 아이를 위해 침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이미 도망간 그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에게 더 많은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과일 가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잠시 일어나 판매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많이 가지 않아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임신을 마치고 홀로 산부인과로 분만하러 하루 전에 입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짧은 진통 끝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정말 잘생기고 예뻤으며 왼쪽 눈 밑에 눈물점이 2개 있었습니다. 똑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니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몇 일 동안 신생아실에 머물렀는데 매우 건강하고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 병원 내에서 계속 지내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고 아들을 보고 웃으며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간호사가 계속 도와주고 있어서 크게 힘들지 않았죠. 며칠 뒤 몹시 피곤한 저는 12시간 이상을 잠만 잤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보였는데 그것은 제 엄마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기를 낳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여기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일어났나 아야, 내가 말을 좀 전하러 왔다네 아기 말이야. 친가에 보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기, 지석이를 데려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불렀고 제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엄마, 나에게 충분히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살게 한 거 알아. 설마 내 아들까지 엄마가 마음대로 한 거 아니겠지? 지금 장난치는 거야? 정신 빠진 년, 집 나가서 한다는 게 남자랑 살림 차리고 애 새끼 낳는 거였냐? 민영이 애를 키울 주제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어쨌든 애는 이제 없다. 네 남자친구 부모가 날 찾아와서 역주고 애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보냈다. 그래도 이름은 내가 지은 대로 지석이로 붙여준다고 하더라. 그리워할 이름이라도 남았으니 좋게 생각해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내 아들을 위협하고 보냈다는 게 무슨 역 같은 소리냐고. 내 얘기가 들어간 사람들 어디 있어? 전화번호라도 내놔. 당장 내 아들을 찾고 말겠어.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깟 애 하나 낳았다고 내가 애미라도 된 줄 아냐? 애미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 얘기는 곧 미국으로 갈 거란다. 네 애인 식구들 모두 이민 간다는데 거기로 데려간다고 했다고?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그 자식은 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 집 아들이 3대 독자라고 하더라. 내가 난 애가 4대 독자가 되는 거지. 여하튼 일은 끝났다. 그 집 식구들은 찾기 어려울 거다. 나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곧 미국으로 떠난다니까 잊어버려라. 내가 집 나가서 내 속을 썩히더니 그래도 2억 원이나 무료로 받게 해주니 가출하길 잘한 것 같다. 아주 잘했다, 연아야. 어이구, 인연이 지랄병이 났나 봐. 난 소식을 전했으니까 이만 간다. 안녕. 당장 엄마를 붙잡고 아들을 되찾으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충격이 심했는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만 있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제 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간호사가 빨리 퇴실하라고 일러주더군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을 빼앗아간 남자친구와 부모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면 제 아들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가져갔다면? 가족들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해버렸고 겪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아직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제끼리 정보가 없어서 접수는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어떤 정보라도 있어야 찾을 수 있다며 시댁 정보를 알아오라고 했어요. 결국 제가 아들을 백방으로 찾아봐도 당연히 찾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엄마와 연락이 와서 내 아들이 지금쯤 미국에 잘 도착해서 살고 있을 것이니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이런 사람 때문에 제가 침몰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한동안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후 반쯤 미쳐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쓰러진 채로 누워 잠이 들고 다시 깨는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해가 한번 바뀔 때쯤 정신을 차렸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을 꼭 찾을 다짐을 했고 악착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동안 살을 빠지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형편이 나아져서 아들을 다시 찾으려고 했어요. 사실 아들을 빼앗겼지만 매달 미국 교포 사이트에 제 사연을 글로 남겨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아들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넓고 넓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시어머니를 아시는 분께 쪽지를 보내서 연락을 주었어요. 그러더니 그분만 믿고 보름 뒤 미국 한인타운에서 칠하게 지낸다고 해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먼 곳에 도착해서 한인타운에 계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떠났고 나머지 가족들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말도 없이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 아들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인타운에 그런 아이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허탈하고 공허해서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어요. 너무 답답해서 대사관에 가서 물어봤더니 가족관계도 아닌 저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 아들을 물어봤지만 아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찾다 보니 열심히 일의 삶을 버텨왔어요. 어떠한 소식이 들어올까 기대하며 인터넷 카페와 흥신소에서 시댁 식구들의 정보를 알려줬지만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아들을 낳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본 건 신생아 때였어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고 공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도배와 천장 시공 일을 하다가 연애할 때처럼 고객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집 남자가 저에게 반했는지 하는 듯 연락을 계속해서 했어요. 이에 저는 만날 생각이 없어 거절했는데 연락이 부족했던 차에 도배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사랑 고백을 했어요. 용기가 대단하고 진심인 것 같아서 저도 진실되게 말해줬어요. 아이를 낳은 적이 있고 그 아이를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저를 좋아한다면 계속 따라다니라고 했어요. 이봐, 아저씨, 아니 총각이시죠. 저는 아이까지 낳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계란찜 말고 다른 여자를 찾아보세요. 결혼한 건 아니라면서 제가 현아 씨의 아들을 찾는 걸 도와줄게요. 그래서 같이 키웁시다. 뭐라고요? 이봐요. 당신 부모님이 아시면 뭐라고요? 하시겠습니까? 헛소리를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그렇게 칼같이 베어내도 계속 찾아왔다. 결국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사랑이어서 그 감회가 남달랐고 지난 아픔을 잊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온달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어서 매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 쪽에는 부모님이 없어서 허락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철없는 시동생과 동서가 있긴 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무사했고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한 지 6달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뒤에 귀여운 딸이 태어났어요. 딸의 눈 밑에도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눈물 자국 2개가 있어서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이렇게 다시 시작한 삶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공허함을 지워주었어요. 엄마라는 존재를 모르고 자라고 있는 아들을 다시 만난다 해도 서로 알아보지 못할 테니 마음에 묻어둘 거예요. 그렇게 강산이 한 번 더 지나 강초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희 가정은 화목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인생의 걸림돌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결혼 생활에서 큰 걸림돌은 시동생 부부였어요. 둘 다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 남편과 저가 생활비를 얼마나 많이 부담했는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2가지 답변 중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1. 두 사람은 호의를 권리로 알았는데 허구한 날 우리 부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정말 징그러운 기생충처럼 제 부부의 골수를 파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동서가 찾아와 목돈을 부탁했어요. 그동안 빌려준 돈은 물론 지금 빌려주는 돈의 이자까지 다 치러서 갚을 테니 역을 요구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저희에게 2억 원만 빌려주세요. 내년에 이자까지 치러서 갚을 거예요. 동서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받아간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형님이도 그렇게 작은 돈 가지고 엄청나게 생색내시네요. 알겠어요.
내가 내년에 3억으로 갚을게요. 됐죠? 저랑 남편이 이번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서. 이 두 분은 호의를 권리로 알았나 봐요. 어떤 날, 그 두 사람은 우리 부부에게 손을 벌려왔어요. 제 부부의 골수를 집어삼켜 마치 징그러운 기생충처럼 살아왔죠.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오기로 했어요. 동서가 찾아와서 목돈을 빌렸고, 그동안 빌린 돈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까지 다 갚을 것이라고 요구했죠. 형님, 아주버님, 2억 원만 빌려주세요. 내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을게요. 동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요. 알았어요. 내년에 3억 원으로 갚을게요. 이제 됐죠? 사업을 하려고 해서 좀 빌려주세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나가라고 거절했는데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동서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작게 운영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게를 차리는 것은 너무 비싸서 지방에서 일해보려고 해요. 두 분이 힘을 실어주시면 곧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속 냄새치고 한번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가족이 하나뿐인데 어디로 가서 도움을 청할까요? 맞아요. 재수 씨와 동생이 마음을 조금씩 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정사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자신이 있습니까? 계란노와 아주버님, 우리가 마음을 먹었던 것, 물론이고 프랜차이즈라 따로 요리를 배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게 머리가 아플 일이 없었어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남편은 저와 상의하기로 하고 동서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돈을 절대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여윳돈이 있으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여보, 내 동생이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남겨진 유산이 있어서 몸으로 고생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고생은 많았어요. 그런 녀석이 드디어 바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당신, 바보야. 그렇게 뜯기고도 모르겠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내가 아는 서방님이랑 동서는 절대 못 갚아. 여보,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살아온 구질 못하는 것 같으면 아예 끊어버리게. 용돈 같은 것도 절대 주지 않겠다고 사람. 둘 살린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나도 저 두 사람이 질리도록 짜증나. 진짜 마지막이야. 모르겠다. 남남이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는데. 당신의 유일한 가족이니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저는 끝까지 반대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음이 벌써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 같아. 알아서 하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시동생 부부는 바로 지방으로 떠나버렸어요. 저희도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갔었는데 멀쩡한 가게를 차렸고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틀렸다고 느껴져서 남편에게 바로 사과했어요. 시동생 부부는 진짜로 철이 들었는지 직원 하나 없이 둘이서만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가족 걱정으로는 제 아들을 찾는 것 외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 제 아들 민준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해 놓아서 간간히 비슷한 얼굴 혹은 청년의 모습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고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신생아 때 본 것이 전부일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한국에서 민준이의 흔적이 없어서 미국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동서가 마음을 잡고 일을 잘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남편이 빌려준 돈을 언제 갚을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정도를 기다렸으니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받아내야겠다고 판단했죠. 남편은 어렵게나마 갚을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시동생 부부를 완전히 믿지 못해서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동서와 시동생이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떴어요. 남편에게 미리 물었더니 그이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시동생의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식당도 다른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니 몇 달 전에 가게를 비싸게 팔고 떠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이사를 가게 된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에서 둘이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떠난 것 같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는 바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 돈 2억을 빌려준 것인데도 꼭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신 바보 호구야? 우리한테 빼앗기고 남은 생활비만 몇천 원인데 가게 차린다고 가져간 돈이 2억이라고? 그 돈을 그냥 잊어버리라고 난 할 수 없어. 당신의 사업이 잘 되게 돼서 내 기여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물론 당신 덕분에 크게 성공했지. 그런데 여보, 우리 그냥 잊어버리자. 그 자식이 아직 철이 덜 든 모양인데 이참에 연락 끊고 살자고. 머리 아프게 하고 감정 상하지 말자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두 사람한테 우리 돈을 받아낼 거야. 꼭 찾아내서 이자까지 받을 거라고 결심한 나는 흥신소에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아들을 찾는 게 아니라 동서와 시동생을 찾는 거라고 했죠.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다. 시동생 부부가 사는 집이 강남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시동생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강남까지 가봤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고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다. 행신소장이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파출부가 나와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집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발을 동동 구르던 파출부가 저에게 동서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이에 내 바로 전화를 걸었다. 동서야, 지금 우리 가지고 놀고 있어야 해. 가게를 팔고 있던 지방에서 강남까지 오다가 돈을 조금 벌었나 보려고 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번호도 바꿨어요. 진작 연락드릴 걸 깜빡 잊었네요. 하고 동서가 뻔뻔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니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혀 호텔로 가서 싸대기라도 한 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돈을 받으려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그러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호텔 앞에 도착하여 1층 로비로 가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로비로 내려온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려서요. 선글라스를 쓰고 모피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얼굴에 난 졸부야 라고 붙여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놀랍고도 동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피의 명품을 입고 계셨더라고요. 냥님, 제 예전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린 꽤 성공한 사업가들인데요. 어쨌든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같이 올라가시죠. 계산을 해야겠으니 올라가서 확인하죠. 그래요. 김말이 같이 먹자. 난 돈만 받으면 돼. 알았어. 이제까지 잘 챙겨줄 거예요. 저희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고 내려왔을 때 도어맨이 동서의 밍크코트를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동서는 부딪힌 것도 아닌데 지랄 발광을 하더군요. 야, 데뷔 이 멍청한 새끼가 감히 내 모피를 건드려. 게다가 모른 척 그냥 지나가.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했네요. 도어맨이 90도로 숙이고 사과했는데도 동서의 발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의 들어온 옷이 내 옷에 스쳐서 못 입겠잖아. 책임져. 내가 모피가 몰아내란 말이야. 늪. 손님, 부딪힌 것도 아니고 스친 것뿐인데요. 저희가 세탁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벗어주시면 바로 드라이 클리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동서는 도어맨의 뺨과 귀를 때리며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신조어 주제에 말대답을 하려 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뱉었습니다. 야네, 책임자 나와서 내가 VIP인데 직원들이 거지처럼 대하지 않도록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노이 감정을 확산시키지 마시고 참아주세요. 닥쳐,
남의 짐을 들어주는 거지 새끼야. 당장 그 꼬리를 가지고 와라며 말했습니다. 동서는 발광하는 것을 막고자 두 사람의 팔을 끼워 떼어냈고 손수건을 꺼내 도어맨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도어맨 왼쪽 눈 밑에 눈물 자국이 2개 있었고 얼굴이 많이 닮았고 친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틀림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선호라고 합니다. 손님 선호 아닌데 내 아들의 이름이 혹시 할머니 이름이 이순자, 부친 이름이 이민철 아니에요? 어떻게 할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아세요? 맞아요. 내 아들이었어요. 차가 어머나. 손님, 갑자기 제 엄마를 알아요. 전 지석이가 아니라 선호예요. 왜 날 못 찾았는지 알겠다. 이름을 바꿔서 호적에 올렸으니 지석이라는 아이를 찾지 못한 거야? 이름이 선호예요. 그래, 선호야. 이름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인 이민철과 사귀고 있던 중에 임신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나는 혼자 당신을 낳았지만 얼마 후에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의 조모가 당신을 가져갔다. 그 뒤에 내 엄마와 거래를 했는데 그녀는 이미 별세했다고 들었어요. 손님, 어떤 크고 오해를 하신 듯한데요. 제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얼굴을 쓸어주고 있는데 제 말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내 뒤에 서 있던 동서가 혀를 차며 저를 밀쳤어요. 형님, 돌아가셨어요. 어느 놈의 아들을 털어놀고 있어? 비켜주세요. 나는 이 거지 새끼한테 벌을 주어야겠으니까. 거지놈아, 오늘 너 잘 걸렸다고 생각해? 그래도 끝발이 좋지 않았잖아. 너한테 부정한 기운을 뿜어내고 올라가야겠어. 동서가 제 아들의 얼굴을 다시 손대려고 하자 나는 곧바로 동서의 손을 꺾어버리고 싸대기를 날려주었어. 한 대 2번 때리다가 욱하는 감정이 터져나왔어. 시동생 부부가 우리 부부에게 갈취한 돈과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들을 모욕하고 손찌검을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동서는 뺨따귀를 사정없이 맞아 바닥에 쓰러지고 양팔을 들어 올리며 방어 자세를 취했고 그때 나는 발로 동서를 걷어차기 시작했어. 그 모습이 괘씸하고 천박해 보이며 내 아들에게 몹쓸 짓을 한 거라 생각했어. 내년은 맞아도 정신 못 차리니까 이 영화만 급해주겠어.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거지 같은 패브이가 왜 형님 아들이에요? 닌자한테 설명하기 귀찮지만 얘는 내 아들이 맞아. 난 20여 년 전에 낳은 아들이라고. 나는 각성에서 정신을 잃고 동서를 묵사발로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과 다른 호텔 직원들이 몰려와서 말려서 겨우 이성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제가 아들을 낳게 된 시점과 일어났던 일들 모두를 고백했죠. 납득하기 어려우면 유전자 검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수선해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일단 설명을 나중에 하기로 결정하고 동서에게 집중했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부어오르며 코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도와주는 내 아들을 찾은 데다 돈 따위보다 더 중요한데 네가 이상한 이유로 고통을 주고 나를 공격해서 나도 똑같이 대응해야 하는 거야? 잠깐, 그런데 동서 바닥에 떨어진 게 뭐예요? 그건 집 아니에요. 도박할 때 사용하는 칩인데 넌 나를 도박장에 불러들인 거잖아. 미친년아, 이건 그냥 장난감이에요. 형님, 말이 없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돈을 받고 싶으면 이상한 소리도 말고 입 다물어라. 올라오라고요. 이제 알겠네. 자네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강남에 집을 샀고 이런 호텔에서 여유를 부리는지 말이야. 너 도박하는구나. 서방님이랑 쌍으로 돈 따먹기를 하고 있었지. 왜 여기로 오라고 한 줄 알겠네. 호텔방에서 도박하는구나. 형님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이 듣잖아요. 돈 받기 싫으세요? 동서의 표정을 보니 제가 한 말이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동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서방님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제 아들 도어맨이 동서의 핸드폰을 빼앗더군요. 이거지 새끼가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폰 내놔. 어느 믿어야 되겠어요? 호텔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계셨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계세요. 다들 내 방으로 비켜주세요. 올라가야겠어요. 나는 여기 VIP입니다. 당신들은 내 얼굴을 모르죠? 저희는 손님에게 매뉴얼대로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동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이 대거 들어왔고 바로 마스터키를 받아 동서의 방을 급습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방님이 있었고 다른 남녀들이 칩을 가지고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구석에는 현금 다발이 있었죠. 알고 보니 동서와 서방님은 호텔을 돌며 도박장을 마련해 도박꾼들을 부른 것입니다. 더 웃긴 건 시동생 부부는 사기 도박꾼들이었어요. 손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바닥에서 아주 유명하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호텔방에 있던 모든 도박꾼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현금 다발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쇠고랑을 찬 동서는 저를 노려보며 악을 쓰더군요. 이 잡년아, 내가 돈 준다고 했잖아. 그냥 조용히 따라와서 2억 받아갔으면 서로 윈윈하고 끝났을 일인데 왜 신고를 해서 이사다 그래 우리 반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돈 다발도 모두 압수된다고 상관없어. 2억보다 100배 아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아들을 찾았으니까. 따지고 보면 동선의 덕분에 아들을 찾은 거네. 그러니까 이 업은 받은 셈치이게 그럼. 감옥에 가서 목포에 화투 깔고 재밌게 해야 할까요? 살아봐, 이 미친 게 또라이야. 식구끼리 이런 걸 눈 감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내 아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느냐? 뭐고, 어찌 되었든 다 끝났어. 전엔 도박으로 번 돈을 모두 압수당할 것이고 감옥에 가서 오래오래 썩을 것이다. 동서가 경찰들을 뿌리치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박치기라도 하려는지 눈가를 부른 채 공중으로 붕 떴다. 하지만 제 아들이 나서서 동서를 한 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인가 모르겠지만 어차피 교도소에 가는 거 이판 사판이라고. 손님 구조하세요. 한 번 더 모욕하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하, 이거 너도 날 때리려고? 쳐봐. 경찰들 다 보고 있는 데서 칠 자신. 아들 대신 동생의 면상에 싸대기를 날려줬어요. 경찰들은 내게 손발을 치며 그만하면 된다고 말했고 동생과 시동생을 끌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나락으로 추락하여 조용해진 후에 아들과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친부 민철 씨와 처음 만난 계기부터 아들을 얻게 된 과정과 그 후 시부모가 내 허락 없이 친정엄마와 동거를 하다가 미국으로 떠난다고 설명했어요.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을 오랫동안 찾아다녔다고 말했고 그러자 상대는 너는 내 아들이 분명해. 거기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래도 할머니와 아버지의 성함이 일치하는 것을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맞다. 너 어떻게 된 거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미국에 있는 할머니가 살았던 곳을 찾아갔는데 이미 떠나고 없었어.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힘든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서 여기서 취직한 거예요. 아무튼 아버지와 장부모님과 미국에서 같이 살았는데 5년 뒤에 아버지가 부잣집 딸과 재혼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저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버지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허구한 날 때리셨어요. 모든 식구가 차갑게 보고 늘 찬밥 신세였죠. 그런 삶을 꾸역꾸역 살다가 15살 때 집에서 나왔어요. 가출했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제게는 가족이라는 것이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거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알바를 하며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보시다시피 호텔에서 도어맨으로 일하며 살았고요. 아들의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일을 할 거면 왜 제품에서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아들은 시부모님과의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만날 예정이 없다며 학원까지 갔답니다. 우리 두 모자는 대화를 하고 함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는 제안하러 말이죠. 아들 선우야, 엄마랑 가자. 엄마 집에 가서 가족다운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엄마는 20년 동안 못 해준 일이 많았는데 이젠 그런 일들을 다 해줄 수 있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들이랑 제 마음 불편해지기도 하죠. 생판 남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내 남편과 딸이 허락해준다면 오세요. 하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요. 엄마랑 가끔 만나면서도 살아갈래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편하도록 도와줄게. 여보, 지혜야, 지금 뭘 하고 있어? 가족들을 모았네? 그래, 우리 식구들이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얼굴을 보러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 그래도 내가 불편하다면 내가 물러서 줄게. 아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제 남편과 딸을 마주했어. 제 딸은 아들을 보자마자 오빠, 나랑 똑같이 생겼네. 눈 밑에 눈물 자국도 똑같아 하며 달려들어 안아주었어. 아들은 감동한 듯이 자신의 동생을 꼭 껴안아 주었고 남편은 기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며 아들을 껴안았어. 나는 개인적으로 지석이라는 이름이 좋긴 한데 이름이 뭐 중요하겠냐, 선우야? 난 내 엄마랑 결혼할 때부터 내가 내 아들이 될 거라 확신했었어. 내 엄마랑 같이 널 찾아다녔다고. 이 정도면 새 아버지로 자격이 있지 않을까? 나와 내 동생을 한 식구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오열하더군. 감사해요. 다들 감사합니다. 저 이런 환대를 처음 받아봐요. 제 인생은 늘 어둡고 밋밋했는데 엄마랑 아버지, 동생 지금까지 저를 소중한 존재로 봐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저 잘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아들이자 오빠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살자는 거지? 엄마가 짐 쌀까? 엄마, 나도 도와줄게. 나 옷 잘 개키는 거 알지? 그러면 지혜야, 우리가 오빠 짐을 싸주고 청소도 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 저희 모녀가 배시시 웃으며 아들의 짐을 챙기는 사이에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잠시 산책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친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30분 뒤에 돌아온 아들과 남편은 어깨동무를 한 채씩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선우랑 나는 전생의 부부였나 봐. 낚시 좋아하고 당구 좋아하는 게 똑같다고. 우린 벌써 주말 낚시 같이 가기로 했다. 뭐, 단둘이서 낚시 여행을 가겠다고. 그럼 나랑 지혜는? 남자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법이 있다는 거야? 당신과 지혜는 다음에 제주도 여행 갈 때 같이 가자고. 엄마,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제 아버지가 되다니 너무 기쁘고 좋아요. 예전에 아버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선아가 벌써 아버지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 둘이 잘 어울린다. 친부자처럼 지내봐. 자, 짐은 다 쌌다. 선우야, 우리 집으로 가자. 원룸 주인한테 말해서 보증금 빼는 거 잊지 말고. 저희는 그날 내 식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딸아이가 기뻐하고 환대해주니 아들이 금세 적응했어요. 널찍한 방도 하나 주었어요. 입을 벌리며 기뻐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은 저의 집에서 호텔을 출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을 함께 먹는 가족이 된 것이죠. 22년 동안 상상으로만 해오던 아들을 품에 안고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편 동생과 시동생은 사기와 도박 혐의로 재산이 몰수되었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통장에서 돈을 빼앗겼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이 저를 원망하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후에 친엄마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엄마 또한 도박에 빠져 돈을 여기저기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비를 빌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서 주소부터 보고는 교도소에 들어간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써놓은 편지를 열었더니 오직 한 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야, 명치를 넣어라 라는 말뿐이었네요. 나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해서 돈만을 언급하며 사는 내 모습이 똑같았어요. 물론 답장은 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기를 손 모아 빌었죠. 그리고 다음 해 시댁 식구들의 사정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인타운에서 소식이 끊긴 것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사업 중에 사기를 쳤기 때문이라고 크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하와이로 떠났답니다. 숨어 있었다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와 남편이 경찰에 잡혀 들어갔고 나머지 식구들은 흩어져 소식이 끊겼습니다.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는 것을 보니 신이라는 거룩한 존재가 저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을 찾은 사연과 사기꾼 동서, 그리고 부모 같지 않은 모친의 이야기까지 모두 적어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으니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